예, 3배를 올리겠습니다. 기경기합시다. 챙겨날도 않고 소멸할도 않고 건물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저께 그 법륜사에서 법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재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그 몇 마디 말로서 다 정리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적인 이야기만 하지 뭐. 이 참석한 인원이 한 140명 되는 걸로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네요. 신 교수가 이제 애를 참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원래 이제 죽는 그 지혜를 논하다 시즌2를 생각을 했는데 노선님이 건강 문제라든지 일정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사 하게 됐어요. 서울 사람들이 너무 원하는 게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 법당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원래는 이제 조계사의 국제회장을 빌려야 되지만 그것도 다른 예약에 차서 못 빌리고 어쩔 수 없어 법륜사를 하게 됐어요. 법륜사 주지는 내 제자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흔쾌히 전부 다 그렇게 잘 대를 해주고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 내용도 이제 보면은 제목이 밀교가 공사상이라고 했는데 왜 밀교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박은정 선생님이 강력하게 밀교라는 제목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건 이제 엉터리 밀교, 그러니까 그런 자도 밀교 같은 그런 것이 성행하고 밀교를 많이 이제 왜곡하고 훼손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이 서울 지방에서 그런가 봐요. 서울 지역에서, 서울 지방이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밀교가 들어간 거고,
공사상은 여전히 이제 신교수나 저는 공에 대해서 모양이 좋겠다 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이제 서로 취합해서 밀교와 공사상을 정했어요. 제가 그 박은정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밀교를 얘기하더라도 핵심은 역시 공이기 때문에 밀교와 공이라 해도 되겠다 하니까 밀교 공사상하고 이 제목이 나온 겁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또 신교수 이야기로는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넘버 2랍니다. 넘버 1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고 그저께 오신 분 넘버 2. 그러니까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인데 원래는 이 수행과 학문을 다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었죠. 안 받겠다고. 근데 이제 이 인터넷에 뭐 하나 떴어요. 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경주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참가비를 한 70만 원 받았거든요. 70만 원, 50만 원 받은 그것이 숙박하고 연관이 있어서 가격이 그래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성토를 했어요. 황제 법문이라고 그러면서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 거하고 맞물려 있는지 모르지만 노스님 일절 그런 걸 안 받으신다고. 거기서도 그런 일절 안 받으신다고. 그 여기 와서 국구 사용하면서 안 받았습니다. 노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많은 티베트 스님들이 와서 법문하면 다 챙기고 갔는데 이걸 한 번도 하나도 안 챙겨. 얘기하자면 아주 특이하신 분이다. 공양이라고 해도 안 받은 얘기하죠. 그래도 경비는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들어가고 이래 했는데 어쨌든 이 얼굴 표정은 그렇게 잘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잘 봐도 드러내지 않지만은 굉장히 좀 뭐랄까 몸이 좀 아프신 그런 기색이다. 연세가 많으시고 수술을 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네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예식을 하지 않고 법문한다는 것은 나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큰 스님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얼굴을 뵈고 손에다 한번 잡고 이러는 거는 굉장한 인연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기 경전에도 부처님 제자나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 그 공덕이 죽어서 그 다음 생에 그게 나타나는 얘기를 조기 경전에서 아주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조국 사학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스님들이니까 스님들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이 생에 와서 돈화하고 단발기 닦고 점수한다, 차점 닦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인연을 맺어두면은 언젠가는 그 인연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알아두면 그 티베트의 겔룩파를 창시한 스님이 쫑카파 대사인데 쫑카파 대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생에 와 단박에 깨달고 차점 닦아가는 것은 전생에 불보살에게나 또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공양 올린 공덕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된다. 그리고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면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회를 열고 자꾸 인연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140여 명이나 되는 대중들이 큰 스님 법문 듣고 하는 건 좋은 인연을 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남방에 불교에 있는 남방의 바사나 선사도 초청해서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이제 한국 큰 스님 법문을 늘 듣다 익숙하게 듣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크게 내지 않고 졸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외국 큰 스님 법문을 듣고 이러면은 서로가 이제 비교도 되고, 또 불법의 깊이를 이 부처님 법을 보는 시각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좋은 면이 있어요. 같은 부처님 법이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쌀밥을 먹으면 각기병 걸리듯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불교에는 다양한 어떤 그 불교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 남파 이빠사나 불교가 들어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고, 제가 남파에 가서 수행하고 들어온 지가 제가 1세대입니다. 92년도에 가서 수행하고 왔으니까,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많은 이빠사나 선센터가 생겼어요. 나이 20세 같은 청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빠사나도 이제 청년이라고 보면 틀림없는 거죠. 자비수가는 이제 아직까지 어린 나이입니다. 12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청년이 되면 이제 더 힘을 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티베트 불교가 이게 들어올 때는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기 뭐고 어제도 남가스님 얼굴이 좀 많이 좋아졌더구만. 그전에 탁 해가지고 저 스님이 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나 이랬는데, 어제는 얼굴이 좀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고, 이런 남가 스님하고 소남 스님이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제가 조처를 취해줬습니다. 송강사 방장 스님께서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그 두 스님을 머물게 해주라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저기 간음사에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건데 왜 저한테 붙어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인연을 맺었던 거고, 또 하나는 그 한국인을 위한 법회를 열 때 이제 한국인을 위한 법회에 이 달라이 라마 스님에게 법문을 요청한 스님 중에 한 분이라 했는데, 저는 그게 속하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림포체가 얘기했지만 그건 잘못 알려진 겁니다. 그는 신옥 스님이 단독으로 한국인을 위해서 법문을 해달라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촉발될 수 있었던 거는, 저로부터 비롯된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2000년도에 거기 이제 가게 됐는데, 오늘 뭐 좀 이상한 얘기지만 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송강사에 이제 횟수로 한 17년 살았어요. 저는 송강사 문중은 아니에요. 오래 살았죠. 86년도에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2002년도에 내가 송강사를 떠나게 됐죠. 92년도에 미얀마가 수행하고 돌아와서 93년도부터 강주 소임을 맡게 됐어요. 맡게 되면서 학인 스님들은 매년 10명 이상씩 늘고 해서 이제 스님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100명 이상이 학인 스님들이 불어나게 됐죠. 그것도 이제 행자교육원에 가서 제가 강의 함부로 해서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이제 스님이 돼서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러 이런 이야기 재밌죠, 그죠? 그러고는 이제 이 송강사의 노스님께서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도 쌀이 떨어질 정도로 대중이 많이 살게 됐습니다. 선방에 한 30여 명 살았다면은 강당에는 거의 대중이 100여 명 대중이 살았으니까 송강사 이래로 그렇게 많은 대중이 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스님들 입에서 뭘 나오는가 하면, 지훈이는 울력보살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의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럼 원력이라면 전생에 나의 전생이 있을 건데 난 전생은 잘 모른다. 내가 전생에 무슨 원력을 씌웠는지는 알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청전 스님이 이제 왔기를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청전 스님 나도 스님이 원력으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꼬셨어요. 어디 꼬셨는가 하면 인도 달람살라에 가면은 전생을 보는 스님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니 어떻겠냐고. 그리고는 달라이라마 스님도 한번 친연하고 법문도 듣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저는 그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이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내가 또 가장 자주 만나는 스님에게 또 아니 그렇다 뭐 청전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네 얘기했더니만 이틀 후에 방장 스님이 어떻게 알았나 제가 너 저기 인도 달람살라 간 다음에 같이 가자 이러는 거야. 그럼 일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게 일이 커져서 고민이 되는 게 방장 스님 모시고 간다면 일이 이제 커졌으니까 인도에 제가 전화했어요. 청전 스님. 그러니까 청전 딱 듣더니만 그러면은 송강사의 소인 보고 있는 스님들하고 달라이라마 스님하고의 대담자를 자기 마련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명분이 될 것이다. 그런 방장 스님 모시고 와도 괜찮겠다 하는 거죠. 당신이 이제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겠다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송강사의 소인 보는 스님들이 이제 대거 가게 된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유런에 있는 스님들 이제 많이 갔죠. 거기 이제 유전장으로 있었던 지연 스님으로 해가지고 지관 스님으로 그 다음에 현장 강의하는 그때 강당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해줬던 현장 스님, 그 다음에 진옥 스님, 또 원순 스님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스님들이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과거 전생 보는 스님 이야기가 쏙 빠져버리고 전자님하고 이제 딱 한 시간을 얻어가지고 스님들이 한 사람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걸로 딱 정해서 제가 적견실에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게 됐는데 청전 스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뭐 정치 이야기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경제 이야기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스님과 스님대로 만났으니까 그냥 앉아서 얘기하기보다는 존재하는 달라이라마 스님 손물을 딱 잡고 그래 얘기하는 게 좋겠다. 파격적인 이제 왜냐하면 국가 원수는 함부로 손을 못 만집니다. 잘 알다시피 스님과 스님들을 만나서 그러게 저게 청년 스님이 주문을 했어요. 그거 좋다고. 그래서 제 차례가 딱 만졌는데 놀라웠어요. 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능경이 나온 부처님 손이 도라솜에 비유하듯이 손은 나보다 훨씬 큰데 만지니까 손같이 부드러워요. 와, 이건 참. 그러면서 이제 무화를 채덕하신 분의 몸은 맺힌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자님이 이런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제 속의 시류를 따라 가자니 이 우리 성가 교육이 오염될 것 같고 그렇다가 이 제 속에 들어온 이런 정보를 차단하고 전통적인 방법대로 교육을 시키자니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고 이 두 번째 질문이네요.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그러니까 존재님 말씀 그런 건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번뇌가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해답이었어요.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거죠.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번뇌를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얘기해 보면은 교육이라 하는 건 결국 거기에 대한 교육이니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망명 정부를 이끌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왔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자님 얼굴은 늘 평안하고 미소를 띠고 계시니까 정말 그 비결이 뭡니까? 얼굴에 어려움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비결이 뭡니까? 이러니까 딱 이렇게 저는 공성과 보리심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제 법문을 듣고자 원한다면 저는 부런처리 달려갑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삼루니포체의 법문 내용에도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세 번째 질문은 제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행 경계에 대한 얘기. 그러고 끝나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더 다 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미진해. 그래서 이제 모든 스님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바로 이 얘기했습니다. 무아의 핵심이 뭡니까? 무아의 핵심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당신 정말 좋은 질문을 했다고. 그 스님들이 많은 스님들이 당연히 좋은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 질문을 했더니만 정말 좋은 질문을 했다. 그건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은 다른 참견하거나 서로 회의할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서진지 안절부절하는 것도 시간이 끌어지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이 무아의 핵심이 뭐냐니까 정말 할아버지 같이 할아버지 손자에게 얘기하듯이 친절하게 쫙 설명을 하는 거죠. 정말 그 청정 스님 통역한다고 애를 먹었을 겁니다. 그걸 듣고 반박자를 쉬는 순간에 제가 한마디 딱 던졌어요. 던진 내용이 그런 내용. 그러면은 허공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허공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무아의 핵심도 그거 같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 던진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 숙이니까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들며 허리를 펴더라고. 그러면서 다 생각하는 편면서 다 생각하더니 그 다음에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러면 또 설명 또 하는 거예요. 감동받았죠. 그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면 참 처음 만나서 얘기하잖아. 그렇게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사진 찍고 이제 헤어질 무렵에 진옥 스님이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게 된 동기는 저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하지만 법문 요청은 진옥 스님 단독으로 한 거예요. 여러 스님 중에서. 근데 이제 아마 티베트에서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내가 법문을 요청한 여러 스님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게 오버였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러고 진옥 스님이 그렇게 한국인을 위한 법회를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10년간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진옥 스님이 한 10년 동안 강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 강의를 해줬어요.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한 10년 동안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참여 안 한다고 딱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안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을 안 가버림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바로 한국인을 위한 법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어버리고 대신에 외국인들을 위한 법회 같이 우리 한국 불자들 같이 법문을 듣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오히려 더 다국적 법회죠. 그 다국적 법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법문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최신 과학 지식도 얻게 되고 과학적 시각에서 불교를 보는 방법도 알게 됐고 굉장히 신선하게 이제 와닿았다 그럴까? 그리고 이제 같은 대선 불교권에서 다 강단에서 배우고 강의했던 내용들도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한 제가 몰랐던 어떤 밀교에 관계되는 그런 것도 이 얘기를 듣게 됐을 때 상당히 기뻤어요. 이제 그저께 이제 삼동립본체 와서 또 법문을 하게 됐는데 또 일목요연하게 밀교와 공사상을 얘기하면서 그 수행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외적인 이야기만 했죠. 좋은 인연을 맺어서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그 인연을 다음 생에 깨달은 거지 않겠나. 이 생에 깨달은 건 좋겠지만은 그 못해도 다음 생에는 그 인연으로 여러분 수행자가 되어서 깨달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이제 146페이지 이제 보십시오. 강급사 소명이 기본인 답장 저번 시간에 좀 얘기했는데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이어서 이제 내용은 상당히 많이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이 참정에 대한 얘기를 강급사에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코칭하는 부분이 한 두세 개 되네요. 근데 그게 핵심이니까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세상 사는 동안 100년이라는 세월이 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가난한 집에서 가문을 일으키 훌륭한 벼슬과 중요한 지책을 다 거쳤으니 이것은 세간에서 제일 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능히 부끄러움을 알았어 마음을 돌이켜 도를 향하여 출생을 생사를 벗어나는 법을 배운 이 또한 세상에 제일 1등 가는 훌륭한 삶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름지기 급히 손발을 써서 냉정하게 정색을 하여 다른 사람들의 부림을 받지 말고 스스로 근본 생명자리를 깨달아서 돌아갈 곳을 분명히 하면 그것은 곧 세간과 출세간에서 일을 마친 대장부가 될 것입니다. 강설 급사보살을 벼슬을 하는 강소명이라는 사람에게 보는 편지다. 먼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진실을 존귀한 일인가를 말하겠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나 가문을 일으켜 벼슬살이를 하여 나라의 요직을 거쳤다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만하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입신양면을 생각하고 산다. 그러나 강소명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출세간의 불법을 공부하니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이왕 불교에 입문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세상에서 사람 노릇을 하는 일은 걷어치우고 자신의 본래 면목과 참사랑 참생명을 깨닫기 위해서 철저히 정진하는 가르침이다. 자, 여기 제가 딱 한마디를 하자면요, 세상 사는 한 100년 세월이라는 게 얼마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상살이 임신양면해가지고 벼슬하고 명성을 날리고 하는 것은 100년 짧은 시간에 이루는 걸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출세간의 길을 가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신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서 지금 계속
직진하고 있는데 60억 킬로 밖에서 지구를 사진을 찍었어. 보냈어요. 나사를.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그 지구가 그냥 하나의 티끌이 지나는 70亿 인구가 사는 지구라 하는 게 우리가 여기 살 때는 굉장히 지구가 크게 느끼지만은 60억 킬로 밖에서 사진을 찍힌 그 지구는 티끌이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천문학자가 하는 말이 천문학을 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시골 학교니까 천문학을 보기가 그러니까 하늘을 관측하기 좋다니 망원경을 설치하고 탁 보고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떠들면서 침을 탁 대받아 낱말을 찍찍하면서 소란스럽게 하니까 그 사람 그 저녁에 이제 하늘을 관측할 때 애들 불러가지고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탁 관찰했더니만 애들이 전부 다 공손하게 돼가지고 정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아이들이 그만 숙연해지고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뭘 그러면은 받겠느냐 얘기죠. 인생이 100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우리가 크게 전망을 하면은 우리 삶 자체라 하는 게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네,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 속에서 막 그냥 찌직볶고 싸우는 일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게 미국인가 어딘가 또 그런 일이 이제 미국에 하도 뭐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천문대를 설치해가 애들 계속 보게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깡패 두목이 이제 학생인데 자기 애들 데려와가지고 쫄기 애들 데려와가지고 그 천문을 이제 관찰하고는 우리가 이 지구라 하는 게 이 작은 동네에 살면서 내도록 치고받고 싸고 이게 의미가 없다. 자기 부하들에게 전부 다 명령 내려가지고 전부 다 학교 다시 복귀 해가 보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게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그걸 자기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보면 100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입힌 양미 내가 맹선을 날린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것보다는 이런 세간에 벗어나서 출세간의 법을 내가 깨닫는 게 훨씬 낫겠다 하는 마음을 낸 것에 대해서 대선사가 찬탄을 하는 얘기예요. 얘기하잖아. 출세간은 뭔가 하면은 시공간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상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가지고는 100년이라 하는 짧은 시간 별거 아니지만 출세간은 바로 시간 공간의 차를 넘어서는 생사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자, 넘어갑니다. 148편. 편지를 받아보니 매일 이참정에게 가서 함께 도를 얘기한다 하니 매우 좋고 훌륭한 일입니다. 당신이 이참정한테가 도를 얘기하면 너무 좋다. 여러분, 도락하는 걸 명확한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도락하는 게 뭐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수단이라는 뜻이, 또는 방법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진리. 존재의 근원, 이런 뜻이 도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당신 도를 얘기한다니까 대단해, 정말 훌륭한 일이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자비선사의 1월달에 출가자를 위한 경론 강좌를 개설했어요. 7시간 대선 기준론 강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신청자가 30명 거의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보리학당이에요. 보리학당으로 지었고요. 결국 도를 논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제가자들을 위해서 또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에도 대선 기신론 제2부 강의를 좀 다시 이제 일단 개설을 합니다. 자,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론 강좌를 여는 것 자체가 우리 결국 도를 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인생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도를 논하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참정은 구하는 마음을 씌어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어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차별적인 여러 방법에서 고인들의 수다를 엿보았기에 이제 옛사람들의 방편적인 문자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참정을 찬탄하는 거죠. 앞에 이 참정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차츰차츰 수행이 닦아가는 사람이에요. 돈을 점수하는 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선사 코칭을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이번에.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은 언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었다 이랬어요. 이건 언어도단 심행철멸이에요. 자, 언어도단 심행철멸도 경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을 논하는 거. 선은 여기는 도하고 같은 뜻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언어도단. 그 다음에 이제 심행 처멸입니다. 마음 움직임이 다 소멸입니다. 자, 어느 도단은 언제 정도 떨어지느냐. 이거는 세계 제2선정에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심행 마음 움직임을 소멸하는 것은 어떤 정도의 경지냐. 이거는 멸진정입니다. 멸진정이 바로 심행철멸이에요.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원칙 소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세계 제2선정에서 이제 언어의 길이 끊어져 버려요. 그럴 때부터 이제 마음이 이제 점점 미시해져 가지고 비비상체정을 넘어서서 멸진정에 이르게 되면은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다 소멸해 버리고 뭐만 남느냐? 아리아식만 딱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른 마음은 다 소멸해 버리고. 그랬을 때는 깨달음이 이제 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경지에 갔다 하면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정말 이 참정이 이러한 경지에 논서에서 얘기하는데 이러한 경지에 갔는지는 본인만 알겠죠. 지금 대선사가 인정을 했으니까 믿어야 되겠습니까? 산성은 거의 이와 같은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더는 그 사람과 한 글자도 말하지 않는 것은 그를 오히려 분하게 할까 걱정해서입니다. 만일 그가 장자 스스로 찾아와 산성과 더불어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그때 비로소 그와 함께 눈썹을 서로 맞대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구하는 마음을 쉬지 않으면 비록 그와 더불어 눈썹을 서로 맞대고 이해하게 한들 거기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자, 이게 눈썹을 구하는 마음이 아직 있다면 덜 떨어졌다 이거죠. 구하는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결국 일을 마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하는 마음이 아직 쉬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과 서로 눈썹을 맞대고 이해하는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 말은 결국 이 참정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무지와 강분으로 밖으로만 지달게 할 뿐입니다. 옛사람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간 것 같아서 비록 옷은 젖지 않으나 때때로 촉촉해진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참정과 함께 자주 이야기하시기를 빌고 또 빕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참전 자주 논해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결국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설구 내용 어려움은 없어요. 옛말에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의, 나를 만든 사람은 어찌라 하였다. 세상 공부를 하는 일에서나 출세할 도를 닦는 일에서나 벗을 잘 만나 성공한다. 불교에서 벗이란 도반이며 선지식이다. 강소명이 이참전과 자주 만나는 것을 칭찬하고 그를 배우라는 가르침이다. 이참전 그 공부가 이미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어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가까이 서로 다른 방편의 가르침에 미혹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겠다. 흔히 하는 말로 아는 사람 말이 없다라고 하였듯이, 야, 그렇죠. 아는 사람 말이 없어요. 모르는 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참정의 말로 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본보게 되고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표현하면서 그와 자주자주 만나서 법단을 주고받으며 공부에 대해 지도받기를 당부하였다. 안개소를 걸어가며 옷이 젖고 먹을 가까이 오면 금어지듯이 가까이 하는 도반의 영향으로 자신의 사람들도 크게 달라진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 코칭이 뭐냐, 대선사가 강소명에게 코칭한 거를, 그래, 당시 그 이참정을 만난 다음에, 그래, 만난 도를 논한다면, 그거 참 좋은 일이야. 계속 만나서 계속 논하라. 그러면 가는데 어쨌듯이 당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 얘기하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도를 논한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자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서로가 탁마가 되고 서로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기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도에 대해서 서로 논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도와 관계없는 일을 논하게 되면 별 이익이 없겠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조기경전에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외출을 하러 딱 나가는데 강당에서 모여가 스님들은 시끌벅적하고 막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부처님 이제 외출에 딱 돌아오니까 여전히 강당에서 스님들 모여 계속 시끌벅적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나갈 때도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고 돌아왔을 때도 그렇게 하니? 그래, 물어본 거지. 그래, 스님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출가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특기가 무엇인지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니까 부처님이 딱 하는 말이, 법이 아닌 것은 침묵을 지키라. 법에 대한 이야기는 1시간에 2시간이든 하루 종일 논해도 괜찮은데 법이 아닌 것은 침묵을 지키라. 이게 이제 성스러운 침묵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법을 논하는 분들은 서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건 서로 이익이 되지만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는 자꾸 애삭고 이러면은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오랜만에 종창생들을 만나 얘기했더니만 하나도 재미가 없어서 그냥 그 다음부터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는 분이 어느 그사님 얘기. 왜 그러냐 이러니까 계속 앉아서 얘기하는 얘기가 자기 자랑밖에 없고 세속 이야기 그런 얘기만 하는데 재미가 없더라 이거죠. 어느 보살님도 또 얘기하면은 앉아서 얘기 그런 얘기, 아이고 어느 집에 뭐 맛집이 맛이 있더라니, 어디가 뭐 우리 술 한 잔 더 걸치고 놀방에 노래 부르자느니 그밖에 없다라는 거지. 재미가 없다고. 그런 일이 너무 시시하다고 하나 뭐 얘기하죠. 근데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벌써 이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면 수순화 보살은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대. 어느 날 순간부터. 왜 그러느냐, 수행하기 전에는 애도로 저녁에 나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애도로 그래 떠들고 밤늦게 돌아오고 이러는데 그 다음 공부를 하고부터는 그는 술 친구들 다 끊어져 버렸대.
그리고 만나서 얘기 재미가 없대. 애도 세속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은 시작도 없는 얘기고 별로 이익되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저녁에 안 나가버리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 아이고 이제 안 맞아 나가니까.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좋은 일이죠. 그래 이게 이제 그래서 이 함께 도를 논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본문입니다. 선선들이 수시한 말씀을 가지고 어지럽게 천착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강소명이라는 사람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저게 천착한다 하는 것을 계속 쭉 한다는 얘기죠. 예컨대 남한 해양 화상이 마조 대사를 만났어. 그에게 다음같이 슬퍼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만약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리는 것이 옳은가? 소를 때리는 것이 옳은가? 마조 대사가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결처를 알았습니다. 이 맥부절의 말을 가지고 여러 지방에서 대단히 말이 많았어. 마치 천둥과 같고 우레와 같으며 구름 같고 비가 쏟아질 듯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름과 덩굴을 잘못 알아 말을 따서 알레말을 대고 내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뭔가 하면 옛선생들이 얘기한 본문을 가지고 막 칭찬하고 말꼬리 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마주대사가 남의 해양선사를 만났을 때 일화를 딱 들려주는 거죠. 말을 때려야, 소를 때려야 되느냐, 마차를 때려야 되느냐. 마차를 백날 때려봐도 소는 안 가죠. 소리가 굴러가지 않아요. 소를 때려야만 마차가 굴러가듯이 핵심이 어딘지 확실히 얘기를 해주는 것. 이건 두 번째 코칭이에요. 당신이 좀 계속 천착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 핵심 못 잡고 있다. 그럼 너무 그렇게 하지 마. 핵심 하나를 딱 잡으면 된다. 하면서 얘기죠. 자, 자세한 이야기를 여기 이제 무비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들어보죠. 대선사는 강소명을 깨우치기 위해서 마조대사와 남학해양 화상과 유명한 대화를 인용하였다. 마조대사 남학해양의 제자로서 승불교 역사상 눈밝은 제자들을 가장 많이 길러낸 선사다. 남학해양 화상이 하루는 마조대사 열심히 자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그들은 자선하여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남학해양 화상이 기와장을 가지고 자선하고 있는 마조대사 앞에 와서 소리를 내며 갈고 있습니다. 마조대사 그것을 보고 물었다. 기와장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기와장을 간들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대가 자선만 한들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자선하여 부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남학해양화상이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하자면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만약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리는 것이 옳은가? 소를 때리는 것이 옳은가? 마주선은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알아차렸다. 핵심을 알았다는 거죠.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한 당시 여러 지방에서 구름이 일듯하고 비가 내리듯 왈가바불 하며 뜨뜻했던 말이다. 아니 1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레를 때려야 하는지 소를 때려야 하는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소를 매질하는 것은 성불교 공부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비유하자면 운전기사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택시 대고 발로 차고 주먹질하는 격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이 두 번째 코칭인데 핵심이 뭐냐? 수레는 몸을 비유한 거예요. 소는 마음이 비유한 거죠. 마음에다가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되지. 몸을 그냥 바로 탁 앉아가 자세를 잡고 앉아서 그렇게 수행한들 뭐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진전이 없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하고 얘기하는 핵심이 마음에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는가 하면은 마음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편으로 극기명상에도 그 얘기잖아요. 소리를 들을 때 새가 막 지지기는 소리 듣고 여러 가지 소리 들을 때 처음에는 똑같은 소리가 있는지 살펴보라.
아니 그 전에 이 청각의식을 확장시킵니다. 가까이 들리는 소리보다 멀리 들리는 소리가 들으라. 두 번째는 똑같은 소리가 있는지 살펴보라. 똑같은 소리가 없으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았다는 확인하고, 현재의 소리가 머물지 않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무르라. 그럼 여기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방편이에요. 머물지 않는 소리에 계속 초점 맞추고,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가 머물지 않는데 초점 맞추고 있으면은 뭐가 보이줄 아세요? 계속 그렇게 수행하면은 어느 순간 소리를 듣고 있는 머물지 않는 데에 초점 맞추고 있는 그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그 마음에다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 재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반문문자성을 얘기하는 거죠. 능경에서 얘기하는 거. 보조국사께서 이 얘기를 하죠. 제자들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세 가지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마음에다가 귀를 기울여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간신보살께서 깨쳐 들어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다 초점 맞추면 바깥 소리가 다 끊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찬가지예요. 소를 때리라 하는 거는 결국 초점은 어디 맞춰야 되느냐? 마음에다 맞추라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핵심을 못 잡고 앉아있는 걸 주로 하고 앉아있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 헛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화두를 들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산 하잖아요. 허물이 많아.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 마음도 버려. 이거거든요. 결국 초점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생각이 일어나면 수미산하고 명칭을 붙여줘가지고 마음속으로 계속 그 일어나는 생각을 제어하고, 그리고 계속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마음도 수미산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제거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하는 거죠. 제거할 때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수미산의 명칭을 붙이고, 이제 그렇게 붙인 게 익숙해지면은 수미산의 명칭을 붙이지 않고도 어떻게 한다? 그런 어떤 한생을 일으키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해 가야 된다. 이건 대단한 얘기. 이 기합장 이거 갈고 있는 이 장소에 가봤어요. 네,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네. 지금 잘 보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장소가. 근데 얘가 어떤 지방인지 기억이 안 나요. 각도는 기억은 있는데. 마음이 아파. 자, 151페이지 부분입니다. 본문이에요. 그대가 주봉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끝에 엉터리로 주의한 것을 내가 보았는데 산성이 읽고 나도 모르게 포복 절도했습니다. 여대 스님이 조사 스님이 하는 것을 얘기한 사람들을 한 장에 제목을 기록해서 함께 기한을 보내야 합니다. 잘못됐다. 원래 열애 스님이 조사 스님이 없는데 후대에 와서 열애 스님 조사 스님 경계가 나타납니다. 본연 개송을 자세하게 살펴보니 지난날 두 가지 개송보다는 좀 낫지만 이제 이것으로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개송 계속 오고 가면 무슨 일을 마칠 기약이 있겠습니까? 저 이참정처럼 하십시오. 그 사람 어찌 개송을 지을 줄 모르겠습니까만 무슨 까닭이 도무지 한 글자도 없겠습니까? 이것은 그 법을 아는 사람이 두려워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도 개송을 저 계속 보내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큰 스님 법문에 대해서 막 그냥 주석 달아서 천착을 하니까 여기서 코칭해 준 게 두 번째 코칭해 준 게 뭔가 하면 핵심을 잡아라. 시작도 없는 그런 거 자꾸 덧붙여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개성을 계속 저가 자기 경계를 계속 보내니까 이렇게 당신 나한테 개성을 계속 보내고 당신 경계를 자꾸 피력을 하지만 이게 뭐 의미가 있겠느냐. 끝날 일이 없다. 이게. 봐라, 이 참정은 나한테 개성도 안 보내지 않느냐. 이분은 깨달은 분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자주 얘기를 하지. 나한테 그렇게 자꾸 개성을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법을 아는 사람이 두려워한다. 이런 말. 당신 개성이 보내지만은 제대로 아는 사람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할 일이다. 당신 굉장히 멀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 무비스님 말씀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아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이 편지 주인도 역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 표현하는데 내 선사가 보기에는 얼토당토 않는 내용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이 참정에 있는 사람처럼 알더라도 함부로 표현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예례 스님이 조사선에 하는 내용은 애프터 선불교에 떠도는 말이다. 예례선을 알아도 조사선 꿈에도 보지 못하였다. 라는 등의 표현을 예례선의 말과 조사선의 말의 경지를 차별하여 달리 평가했다. 요즘은 이제 이걸 하는 경계로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때 대선사의 시대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 모양입니다. 이 내용 보면은 사람이 본래 부처인데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 옷 입은 것을 문제 삼아 왈가왈부하는 것은 유치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불교를 공부하여 재물을 붙인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설사 완전하지 않더라도 표현해보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는 바다. 근데 이 강소명이라는 사람은 그냥 초보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깨달은 경계를 막 개성을 보내고 계속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대선사가 머리가 딱 아프니까 이제 그 보내지 말으라고 이제 세 번째 코칭을 한 거예요. 얘가 첫 번째 코칭은 자주 대화 나누고 이러면 당신이 도움이 된다. 두 번째 핵심을 잡아라. 세 번째는 개성을 보내가 자꾸 표현하려고 하지 말아라. 얘기하자면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봅시다. 본문이에요. 간혹 털은만큼 조금만 내더라도 자연히 산성이 가려운 것을 끌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세종계 산에서 나오신 데 대한 그대의 개성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 얼굴을 대하자마자 속이네 라는 말은 총림을 더불어 눈을 뜨게 하는 약이라고 할 만합니다. 자, 처음으로 한번 인정했어요. 수많은 개성을 보냈는데 그래도 당신이 이게 눈을 뜰 만한 좋은 개성이 하나 있네 이러면서 칭찬을 한번 했어요. 야,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자, 공이 훗날 스스로 알게 될 것이므로 산성이 주석을 달아서 슬퍼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내가 근래 공을 보니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좀 달라졌다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매우 힘쓰고 있으므로 진짜 이 편지를 썼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길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자, 무비스의 말씀. 불교에서 병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전에 근거하여 논문이나 소나 초라는 글을 통해서 경문의 내용을 두 번째 설명한다. 시대사항에 맞게 새롭게 재해석하는 글을 많이 써서 세상에 남기는 것을 전부 포교의 한 방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선불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가 다소 남다른 점이 있더라도 글이나 말로 잘 표현하지 않는다. 만약 단 한 편의 글이라 하더라도 특별하고 뛰어난 안목이 있어서 마음과 교인이 된다면 이 참정처럼 남겨도 좋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불교는 경율론 3장 외에도 선장이라 하여 선문에 관한 글들이 무수히 많다. 그러나 그 많은 선문들 중에 그냥 쓰인 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많더라도 그 모두 투철한 깨달음의 근거한 표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참정은 세존이 설산의 수도 생활을 마치고 깨달음을 이룬 뒤 중심을 교하기 위해 산에서 나온 점에 대하여 출신산송이라는 글을 지었는데 그중 한 구절이 천하 총립 성객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다고 하여 찬사가 자자했던 것을 밝힌다. 참고로 그 개수는 이렇다.
야, 이거는 이참증이 글이 아닌데, 이참증이에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강소명이 본인 글이잖아요. 강소명이 이제 이 본인교에 대해서 대선사. 그래도 당신이 쓸만한 개송 하나 있다고 인정해줬는데 여기 이참증이 개송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강소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자, 개송 봅시다. 그냥 한글로 보겠습니다. 한자 치고요. 자, 154페이지. 눈코프는 삼천 덧천 세계를 모두 감사하고 콧구멍은 부처님의 백억 화신을 모두 간직했네. 개개인이 모두 대장부의 건을 누가 굽히겠는가. 천정백일의 사람을 속이지 말라. 자, 여기까지 내용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본래 부처다. 우리에게 모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조건 다 갖추고 있고 한 것은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에게 속일 수가 없다. 우리는 별 볼 없는 중생이라 하지만은 중생 속에 부처가 살아 숨쉬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돌 하는 꾸짖는 얘기죠. 여기다 입대지 말아라. 틀림없다. 이런 얘기가.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 얼굴을 대하자마자 속이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 이 중생들도 다 부처인데, 아니 부처가 출연해가지고 중생에게 너 중생이니까 너 열심히 수행해 부처가 돼. 자꾸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건 너 속이는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성철 스님 일반 개송 내에도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는 말이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속였느냐 이러니까 이 글들 내용하면은 남녀의 무리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다 자기 법문을 정하고 이러지만 그들이 개개인 다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법문을 요청 내가 자꾸 얘기를 해줬는 것은 결국 내가 속인 꼴이 밖에 더 됐느냐. 본래 부처인데 말할 필요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속인 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도 풀이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봅시다. 네, 라고 했다. 참으로 흔칠한 개송이다. 선에서는 사람은 모두 본래 부처라고 한다. 본래 부처라고 한다면 굳이 제도하고 교화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성도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 그럼 부처를 이 중생을 제도한다고 할 필요 없다. 다 부처인데 왜 중생 제도한다고 얘기하느냐. 그럼 결국 속이는 일밖에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당치도 않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 눈꺼풀로는 삼전 대체를 감사하고 콧구멍에 배우 화신을 간직했다. 달리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제도한단 말인가. 본래는 부처의 건을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세존의 49년 교화가 모두 틀렸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며 법을 쓰라 하셨는데 이것을 두고 도초 봉의 명기, 즉 가는 곳마다 문득 얼굴을 대하자마자 사람을 속이겠구나 라고 한 것이다. 사람을 속였다고 했지만 그것은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 개송에서도 인불사상이 깔려있다. 사람이 모두가 본래 부처의 건을 누가 누구를 제도한단 말인가. 누가 누구를 제도한다면은 속이는 꼴이 된다 이거죠. 굳이 만약 제도한다면 본래 부처인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을 중도적인 견해에 의한 제도로 갈 것이다. 깨달의 안목과 그 표현이 이쯤은 되어야 세상을 내어놓을만 하지 않겠는가. 감급사가 되지 않는 그를 자꾸 써서 보내므로 대선사 꾸짖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감급사 그래도 네가 당신 눈 뜰만한 글을 하나 했는데 이것이다 하면서 우리 이제 좀 쳤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마디 딱 하자면, 여러분 다 부처인데, 여러분 부처라고 알고는 있지만 깨달은 건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어찌 해야 되는데? 내가 부처니까 그냥 그랑방탕하게 뭐 욕심부려 화내고 어리석은 행동은 그렇게 그냥 살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라 그러면은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껍질 뒤집어쓰고 사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중생의 껍질을 벗길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 이제 코칭을 한 게 첫 번째 코칭은 이참경 자주 만나서 도에 대해서 논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익을 얻을 겁니다. 두 번째는 쓸데없이 자꾸 그 옛날 큰 스님 법문을 천착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말고 핵심을 잡으십시오. 소를 때려야 마차가 움직이겠습니까? 마차를 때려야 마차가 움직이겠습니까? 이 얘기를 했죠. 세 번째 코칭은 원래 자꾸 쓸데없이 개수를 자꾸 보내가지고 당신 자꾸 저게 초보 수준밖에 안 되는데 당신 경계 쫙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거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 지금 눈뜬 사람들 함부로 그건 안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당신이 그 하나의 계속 쓸만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을 하죠. 그럼 역설적으로 당신이 본래 부처니까 본래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생 노릇도 하고 있지 않느냐. 빨리 수행해서 그 껍질을 벗도록 하십시오. 하고 세 번째 코칭을 탁 준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내용이 재밌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들도 그거 같지 않을까. 대개 이제 수행 초기에 보면은 막 조금 경계를 만나면 막 좋아해가지고 보통은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자기 경계를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초보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서로 경계가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도를 논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도를 논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경계가 높니 이 경계가 높니 이거 따지는 건 옳지 않아요.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코칭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토탈이 기재기식으로 고만고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를 논하는 건 발전이 없어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어저께요, 림포체니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도 실제로는 다 거쳐서 깨닫지. 한번 즉각 깨닫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KBS가 지나갔지만 다 같이 왔다는 그 말이 조금 즉각 깨닫는다는 말을 제가 너무 믿었었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스님도 그거 인정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 드렸던 것이 마무더라, 가필과의 마무더라에도 즉각 깨닫고 난 뒤 전체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족체, 닉마파 족체에도 즉각 깨닫고 난 뒤에 닦는 방법이 있고 난 샤카파의 문을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알고 싶고 우리도 그런 전통이 있다.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정말 그 수행이 차츰차츰 닦아서 깨닫는 그 수행이냐, 즉각 깨닫고 난 수행하는 그것이냐, 아니면 다른 수행이 뭐가 있느냐, 그걸 알려달라 하고 내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해서 도노돈수가 튀어나왔어. 난 도노돈수를 질문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법문을 듣고 즉각 깨닫는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닦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깨치고 난 뒤에 닦음하고 깨치기 전 닦으면서 깨달아가는 그 닦음하고 같은가 다른가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박은정 선생은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핵심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아마 좀 약간 빗나간 얘기를 전했지 않느냐, 림포체에게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요. 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지만은 정말 그 림포체께서 얘기하신 말은 진짜 그건 대단한 얘기. 그거는 우리가 세계 들에 천천히 가나 빨리 가거나
단계를 거쳐가는 건 똑같다 하는 거는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해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쫑카파 대사라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즉각 깨닫고 난 뒤에 수행하거나 수행해서 깨닫거나 깨닫는 것에는 반드시 원인과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얘기하자. 그럼 보주국사께서도 그렇게 했을 거다. 얘기하자.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우리가 좀 배우는 것이 이 창정이 즉각 깨닫고 난 뒤에 차 좀 닦아 가야 된다고 이 대선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차 좀 닦아 가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러하다 하는 것이 딱 나온 게 없어요. 잘 알다시피. 그렇지만 이제 보통 도서 같은 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정확하게 무념이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무념이라고 하면 망념이 없는 상태거든. 내가 도를 깨치면 깨닫는 그 순간에는 망념이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진여의 자리, 마음의 본성 자리는 망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망념이 없는 자리를 내가 알았다면 망념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럼 잠재적 성향이나 여러 가지 망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념으로 수행해 가는 거, 무념으로 수행해 가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비슷한 이야기라도 듣고 싶어서 한번 적어본 거예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금선에도 이야기했듯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빨리 가나 느리 가나 도착하는 똑같은데 과정은 다 끝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새기 들어야 되고, 청전 스님도 뭐라는가 하면은 깨달음의 속성 반은 없다. 깨달음의 속성은 없다. 네, 그래서 깨달음을 속성하는 그런 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깨치고 난 뒤에 깨닫는 것이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지만 그건 희소하고 내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닦아서 차츰차츰 깨달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전통은 즉각 깨닫고 난 뒤에 수행하는 전통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도 희소하다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돈수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삼동리포 쪽에서 이제 현교, 대승불교 이쪽을 현교라고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현교에서 오리심과 대비심을 갖추어야 미교를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교에서 미세한 그 의식으로 들어가려면 그게 바탕이 되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미세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때는 미세한 의식도 먼저 할 수도 있고 대비심과 보리심을 가지고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꼭 그건 다 되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먼저 미교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대승불교의 핵심 어디 있느냐? 수행의 핵심은 대비심이 있어요. 수행의 핵심은 대비심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열반에 머물게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중생들 고통받고 있는 열반에 머물게 있는 게 대비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세한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미세한 마음은요, 일상생에 보고 듣고 이렇게 인식하는 마음은 거친 마음이에요. 이 거친 마음을 미세한 거는 꿈속에 있는 의식이 더 미세해요. 꿈속에 있는 의식은 이제 꿈속에서 막 보고 듣고 뭐 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의식의 작용보다 훨씬 미세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미세한 것은 기절했을 때 의식이 더 미세한 거예요. 기절을 해버리면 의식 작용을 하지 않죠. 그러면 그때의 미세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의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절에 있을 때 의식과 같이 미시한 게 뭐냐면은 숙면 이래예요. 숙면 이래 됐을 때도 그 미시한 거예요.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시한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죽을 때 의식이 미시해가는, 그래서 죽음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육체가 소멸해가는 흩어져 가는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고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 외적 죽음이 끝나나 내적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네 단계를 얘기한 거죠. 흰색 마음, 붉은색 마음, 검은색 마음, 그 다음에 자성강명. 이때 이제 본인이 평소에 공성을 이해를 하고 수행을 했던 분이 그때 깨달은 것일 수 있다. 공성에 대한 깨달은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법신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미시한 마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행을 하면 죽을 때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 전에 갖춰야 될 것은 보리심을 갖춰야 된다. 공성에 대한 지혜와 보리심을 갖춰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야만 밀교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런. 이 이야기는 뒷면에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서울에 많은 밀교 수행하면서 섹스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막 퍼져 있는가 봐. 내가 저기 박은정 선생님 얘기 듣기로는 그래. 그리고 이상한 막 밀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불교 밀교가 아닌 힌두교 밀교의 가능성도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밀교 수행을 하려 그러면 대비심과 보리심을 일으키고 공생의 지혜가 없으면 밀교 수행 못한다 하고 못을 딱 박아버린 거예요, 내용은. 그래서 그 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밀교와 공사상 이런 제목을 갖고 밀교 수행하는 사람도 왔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삼등님 보체가 아주 그냥 단호하게 그걸 얘기를 하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밀교가 스님한테 분명히 배우기로는 두개가 동시에 돼야 된다고 들었는데 삼등님 보체님께서는 이게 먼저 되어야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대승불교가 좀 밑에 있는 건지 좀 그런 건 아니고 다 똑같은데, 밀교는 행교는 똑같은데 밀교 수행을 하려면 이제 그런 걸 대비심과 보리심과 공성이 되지, 이걸 확실히 갖추면 밀교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밀교 수행은 비밀불교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누가 할 수 있는 불교가 아니기, 누구나 할 수 있는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만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방편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밀교에 대한 이야기. 자, 쉽게 하는 게,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의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